네. 먼저 좋은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독 부산물 관리기술 해외 동향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크게 내용은 첫 번째로 이 어쨌든 THM 기준은 법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THM에 대해서 규제 기준이 생기게 된 배경이라든지 근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THM 이슈가 뭐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라 가지고 THM 생성 영양 인자라든지 저감 방안은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짧게 좀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이게 소독 부산물에 THM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최근에 학계의 그런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특히 독성과 관련해 가지고 THM보다는 그 다른 소독 부산물이 오히려 조금 더 독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경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수돗물 염소 소독 주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수돗물 염소 소독이 100년이 넘었고 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70년대에 이 소독 부산물이 발견이 됐고 또 바로 이어서 트리알로메탄이 어쨌든 이 동물에 어쨌든 암을 일으킨다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트리알로메탄이 사람에게 바람을 일으키느냐 이거는 하여튼 요 사이에 굉장히 여러 그 역학조사가 있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어쨌든 수돗물의 THM과 어떤 군집의 그 방광암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돼서 이 역학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수돗물 THM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 이게 주로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98년 2006년 해가지고 소독 부산물 규정이 생겼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염소 저항성 원생 동물이 있어가지고 대체 소독제가 여러 개발이 됐고요. 또 2000년대쯤에 NDMA라는 농도는 낮지만 굉장히 좀 위해성이 높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좀 또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독 부산물 위해성 이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여기 문헌에 보면은 8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이 지속적으로 역학조사가 있어 왔습니다. 역학조사의 기본 방식은 어떤 두 개의 군집이 있으면은 한 군집은 수돗물의 염소 THM 농도가 낮고 다른 군집은 상대적으로 THM 농도가 높고 그 두 군집의 이 뭐 방광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에 대해서 이 평균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보다 얼마나 벗어나냐. 여기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오드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정상보다 얼마나 벗어났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값이 1에서 커질수록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4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별표로 돼 있는 게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역학조사에서는 THM 농도가 높은 물에 노출된 집단에서 특히 방광암 발생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이 여러 역학조사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요거는 좀 전에 맹승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더 최근에 유럽에서 2011년에 발표된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THM 농도별로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해서 봐도 어쨌든 1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관관계가 좀 약하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결국엔 보면은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지금 THM을 이제 규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THM 기준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미국이랑 저희 나라랑 이제 기준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THM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른 부분은 이 미국의 이제 2006년에 이 스테이지 2 DBP 룰이라는 게 상당히 좀 엄격한 이제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이 소독부산물 기준을 관망해서 DBP 농도가 최대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을 한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THM 기준 강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수 처리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가 대체 소독, 염소 이외에 대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결국 이 THM이 유기물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유기물을 사전에 제거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THM 생성 영양 인자와 저감 방안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보면은 이 영양 인자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기물 염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THM 발생이 많아지고요. 또 온도가 높으면은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반응 시간도 중요하고 pH는 좀 낮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브로미온 같은 경우에 다행히 국내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왔었는데 그래도 해안 지역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런 산업해수에 이런 브로미온이 포함된 그런 사례들이 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염소랑 빠르게 반응해서 크로라민을 형성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감시킵니다. THM 발생을 저감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저감 방안 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 관망 소독제로 인위적으로 암모니아를 주입해서 크로라민을 이제 관망 소독제로 쓰는 방안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생성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도 좀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구체인 용존 유기물을 사전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소독 방법을 오존이나 이산화염소, UV, 크로라민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있고요. 또 염소 주입 지점을 또 후단 쪽으로 이동하는 게 있겠고요. 또 THM 발생된 THM을 사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흡착이나 그런 폭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이 해외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소독 부산물 유기물 제거 관련 처리 기술이 아예 원천부터 개발해야 되는 기술은 아니고 이미 개발된 기술을 저희 실정에 맞게 최적화해서 이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R&D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그 내용이 이게 소독 부산물에 THM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그 전구체인 유기물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체 소독 부산물 이제 범위라고 하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THM 할로아세틱 애시드는 이제 일부고요. 이제 분석 기술이 예전에는 THM이 발견된 시절에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휘발성 물질만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분석 방법도 이제 좋아지면서 이게 다양한 소독 부산물을 측정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하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탄속에 그다음에 화학 구조에서 이제 지방족 그다음에 농도는 좀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단위였는데 이렇게 쭉 측정을 해보니까 질 속의 소독 부산물이라든지 이제 브롬이 들어가 있는 소독 부산물 그다음에 방향족 농도도 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가 원소 성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THM 할로아세틱 애시드 요걸 측정해서 지표 물질로 전반적인 위해성을 잘 대변할 수 있었지만 이 성상이 합해수나 조류기인 이런 것들이 점점 원수에서 나오면서
질소 소독 부산물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THM이 정말 그런 독성 위해성 관점에서 적절한 지표 물질인가 뭐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 지금 거의 많은 이제 동의가 얻어진 부분이 여기 보면은 THM과 같이 규제되고 있는 소독 부산물은 이 방광암의 이 원인인 게 아니다. 예. 이 THM만 가지고는 방광암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독 부산물이 THM만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광암 발생에 영향을 THM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이제 평가 방법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평가 시에 독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독성이라는 거는 그 어떤 물질의 농도와 더불어 독성 효력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곱으로 사실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독성 효력을 고려한 독성 가중치 농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 그림에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바가 THM, 할로아세틱 애시드, 그다음에 다른 농도는 낮지만 이런 할로아세토알데하이드라든지 아세토나이트랄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물에는 조금 더 농도가 낮습니다. 여기가 기준치입니다. 이 농도 기준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물 1이 물 2보다 덜 안전하다. 안전가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독성 가중치로 보면은 요 농도를 독성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물 2 같은 경우에 기존의 농도 기준으로는 이 수질 기준을 만족을 했지만 전반적인 독성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농도는 낮지만 이런 독성 효력이 높은 이런 소독 부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소독 부산물에 대해서 이런 독성을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고요. 여기 좀 그래프가 복잡한데 요약하면은 이런 미규제 소독 부산물, 그러니까 여기 뭐 질소가 들어가 있는 소독 부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드 이온이 포함된 소독 부산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규제하고 있는 소독 부산물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정도 이런 세포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독성 효력이 높다는 거고요. 이런 미규제 소독 부산물이 하폐수 방류나 조류 발생 이런 원수를 사용했을 때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가 굉장히 이제는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근의 연구인데 미국의 수돗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있는 소독 부산물보다는 이런 미규제 소독 부산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방법을 소독 부산물에만 적용하는 것보다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고려 수질 평가 방법을 확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수원부터 수돗물까지 전반적인 수질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미량 오염 물질 같은 경우 또 유기물 같은 경우 어쨌든 처리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소독 부산물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돗물에서 들어있는 물질의 어떤 위해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소독 부산물과 이런 미량 오염 물질을 같이 놓고 좀 평가를 하는 게 좀 객관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나 소독 부산물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계에서도 소독 부산물이 너무 오래된 이슈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런 새로운 오염 물질, 미량 오염 물질에 투자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수돗물에서의 그런 위해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소독 부산물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량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 처리, 염소 이외에 이런 고도 처리는 또 유기물
소독 부산물 전구체인 유기물 변환 제거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 소독 부산물 저감을 위한 민민 전략으로 파악됩니다. 네. 조금 더 나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일부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수돗물 무염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질병 역학 조사를 해보면은 수돗물에 무염소로 한다고 해도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만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이 사실 수처리 수돗물 공급 과정이 크게 보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원수 관리와 정수 처리, 관망 관리 이 세 부분에서 기존의 염소로 하던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렴한 방법보다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지가 있다면은 이 원수 관리, 예를 들어서 어쨌든 물을 깨끗한 걸 써야 되고 강변 여가라든지 아니면은 깨끗한 때 물을 좀 지하에 저장해놨다가 이제 빼어 쓰는 방법도 있고요. 수처리 과정도 어쨌든 굉장히 좀 뭐 고도 산화라든지 막여가라든지 흡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최적화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관망 관리도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행이 됐을 때 이런 무염소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뭐 여기 발표에서는 이런 소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거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또 보면은 이런 새로운 병균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소독의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돗물 트리알로메탄은 어쨌든 이런 역학관계에 근거한 위해성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만족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잘 들여와서 최적화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수돗물 위해성 평가 측면에서 이 주요 독성 유발 물질이 무엇인지 좀 규명을 하고 또 다중 방어 전략을 통해서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좀 지속적인 기술적 정책적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